안녕하세요. 항림의 이영철 원장입니다. 지도로 보는 세계사 세 번째, 면적에 이어서 유도만 알아도 한국사가 달리 보인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지도 전체에서 한반도의 위치부터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지명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인문학 공부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이어가겠습니다. 한반도 남쪽의 해남과 온성의 위도는 34.29도와 43.00도에 걸쳐 있는데 그 위치를 먼저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눈으로 쭉 훑어보고 해당 지역을 보겠습니다. 해남과 일치하는 남쪽은 모로코 수도 라바트입니다. 열사의 땅인 사하라 사막은 적도와 가까울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유도를 비교하는 학습법에 근거한 세계사나 지리를 배운 적이 없는 탓이라 싶습니다. 온성과 같은 북쪽선은 스페인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 동쪽의 이탈리아 반도는 기울어진 탑, 사탑으로 유명한 피사입니다. 갈릴레오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어서 남쪽선은 아시아에 속하는 섬나라인 키프로스인데 키프로스 남단과 거의 일치합니다. 지중해에서 돋보이는 키프로스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다시 북쪽 폭을 보면 유럽과 아시아의 경계인 카프카스 산맥, 유럽과 아시아 경계를 구분하는 것은 1편에서 소개했습니다. 이 카프카스 산맥에 러시아에 속하는 엘브루산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엘브루산은 아시는 분들이 많겠습니다만 유럽의 최고봉이죠. 남쪽은 서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경계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의 카불, 북쪽은 세계지도에서 잘 보이는 제주도 세배 면적의 호수인 해발 1607m에 있는 이시쿨호인데요. 이 북쪽이 온성과 이도가 같습니다. 그 동쪽은 고창국의 수도이자 서유기에 등장하는 화염산의 실제 무대인 투리판, 계속 동진의 알타이 산맥을 넘고 대흥알령 산맥의 남단, 만주 입구에 있는 달리오, 유라시아의 마지막은 해남과 일치하는 섬서성의 서안성입니다. 늘 강조드리지만 중원지역은 한민족 문화권, 특히 만주 지역에서 볼 때는 한참 남쪽에 있는 곳입니다. 기후대를 반영한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삼국지 등을 포함한 중국의 군사작전을 오해하기 딱 쉽상이죠. 그리고 일본의 히로시마가 같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면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해남과 유도가 일치한 LA가 있고, 북부서는 백두산 천지보다 6, 7배 넓은 칼테라 호수인 오리건주의 크레이터호, 대륙 동쪽은 시카고 바로 북쪽에 있는 미국의 미러키와 캐나다 최대 도시인 토론토가 있죠. 끝으로 남쪽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주도인 컬럼비아가 해남과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남과 북의 폭을 받고 이제 경복궁과 일치하는 선을 서에서 동으로 보겠습니다. 스페인 지중해 해군 사령부가 있는 역사도시 카르타헤나, 지중해 전략 요충지인 아테네, 이것도 절대 잊을 수 없겠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유럽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고대 그리스의 활동 영역이 한반도인들의 활동 영역보다 더 좁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서아시아 최대 호수인 이란의 우르미아호인데 역시 지도에서 파악하기가 쉽겠죠. 중앙아시아 지역은 파미르곤 입구 도시인 타지키스탄의 호르구, 중국은 동이족 고대 조선의 문헌과 유적이 집중되는 산동만도 끝에 있는 유에시인데, 태평양을 건너서는 샌프란시스코 남쪽에 붙어있는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동부는 남북전쟁 당시 남부연합군의 수도인
버지니아 주도인 리치먼드입니다. 이곳은 바로 워싱턴 DC와 한 150km 정도 거리에 불과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경복궁과 워싱턴 DC의 이도폭이 150km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한민족의 활동 범위인 만주 북부선, 북위 51.66도선을 볼 텐데요. 이 지점은 대흥한령 산맥의 북부 지역으로 송화강과 합수하는 눈강의 발원지 근방에 해당합니다. 역시 잊을 수 없는 위치와 같은데요. 런던 북부의 엠필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은 서울로 치면 도봉구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점에서 5km, 바로 5km 가까이 남쪽 지점이 손흥민의 홈구장으로 런던에서 가장 큰 축구 클럽 경기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있습니다.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와서요. 역시 축구 클럽으로 친숙한 독일의 도르트문트가 같은 위도이고, 다음은 폴란드 바르샤바 남쪽 50km 정도가 됩니다. 러시아 지역은 2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동부전선 종말, 또 패망의 전환점이 된 역사상 그 최대의 전차전이 치러진 쿠르스크가 같고, 도시는 크지는 않습니다. 역시 절대로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인 유라시아와 아시아의 경계인 우랄산맥 끝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우랄산맥은 지도에 쉽게 드러나기 때문에 이 끝이 한민족의 활동 영역에 쪽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잊을 수가 없겠죠. 결국 이 이야기는 이동을 할 때 서에서 동으로 또는 동에서 서에서 이동을 할 때 동일한 행축 안에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포함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로 자주 소개되는 몽골의 성스러운 호수 홉스쿨, 그 뒷산이 샤먼의 땅인 사얀산맥 최고봉인 뭉구사드디크인데, 호수와 산맥의 딱 중간이 같은 유도입니다. 폭이 그렇게 한 15km 사이인데 이 중간입니다. 태평양을 넘어서는 캐나다 밴쿠버 섬 북쪽 88km 지점. 밴쿠버 섬은 워낙 크기 때문에 찾기가 쉽죠. 그리고 동부는 북아메리카 최동단 섬으로 그린란드에서 이동한 바이킹의 정주 유적이 있는 동부 아메리카의 고대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뉴펀들랜드 섬입니다. 이 섬의 북쪽과 유도가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세계 지도로 설명을 드려 국가 단위가 좀 작게 보여서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제 문명사에서 진짜 비교 대상인 유라시아만 확대한 지도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어서 유도 변경을 한 상태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반도만 기준으로 해도 해남 땅끝마을 유도인 아프리카 라바트에서 시작해 지브랄터 해협을 건너 이베리아 반도 끝이자 유럽 본토와의 분수령인 피레네 산맥까지 이렇게 해당합니다. 이베리아 반도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세계에서 남긴 족적을 생각해보면 한반도를 조망만한 땅이라고 자주 섞인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탄식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한민족권 경계는 런던인데 유럽 본토 기준으로는 프랑스, 벨기에를 넘어 네덜란드까지 진입합니다. 그리스로 옮겨서 보겠습니다. 진유계 문명의 발흥지인 크레타 섬에서 시작해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등을 품은 대부분이 산지인 발칸반도를 중심으로 서해인 이오니아해와 아드리아해, 동해에 해당하는 에게해를 담고 계속 북진해 로마의 북방 경계인 압록강과 유사한 성격의 도나우강, 영어식으로는 다뉴브강을 건너고 다시 헝가리 대촌을
감싸고 있는 대흥알령 산맥과도 같은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비스와 강변의 바르샤바 외곽에 이르는 폭입니다. 이 폭이 유럽사에서 갖는 의미는 각자 상상의 영역으로 두고 동아시아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남의 유도는 당나라의 장안성이자 서경, 지금은 현재 축소된 서안성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동쪽의 동강과 함곡관을 거쳐 관중문지 밖으로 빠져나오면 동경에 해당하는 낙양성, 약간 위에는 상나라의 도읍지 중 하나였던 정주와 북송의 수도, 당대 세계 최고의 무역 도시인 개봉이 남북 폭 50km 이내에 있습니다. 이 황하벨트가 중국의 고대 사이고 북방 기마 민족을 방어하는 중원의 천연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역사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죠. 장강, 양자강 이남은 1911년 이전에는 중국이라는 말을 붙일 수조차 없는 지역이라는 것은 다들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중국 고대사는 대체로 이 황하벨트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고비 사막의 남쪽인 음산산맥에서 학계에서 고구려 국내성이라고 소개하고 지방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유도 41.1도를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민족 활동폭은 고비 사막을 넘어 막북의 카라코름, 울란바토르 그리고 바이카로까지 1100km 이상 북상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서도 분단으로 고립된 현재의 한국인의 시선이 아닌 북쪽 바이카로 유도부터 남쪽의 해남까지 다시 일본 열도와 동남 중국해로 해상 활동을 펼쳤던 고대인들의 공간 감각으로 역사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도 제작 특성과 유도별 크기, 왜곡을 볼 텐데요. 유도가 높은 유럽의 경우 지도에서 활동 범위가 대단히 넓고 크게 인식되어 우리 역사가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인식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도 제작 방법은 천여 종이 아니고 수십 종이 있는데요. 공처럼 생긴 지구를 평면 지도로 완벽하게 표현한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법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약 북위 60도부터 83도까지 걸쳐 있는 고위도 지역인 그린란드의 경우 도법에 따라 14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면적만 알아도 한국사가 달리 보인다 편에서 소개했듯이 그린란드 옆에 있는 남한과 같은 크기의 아이슬란드가 일반적으로 보는 메르카토르 지도에서 월등하게 크게 표현된 것도 지도 제작 방법과 다 관련이 있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비판을 많이 받는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모양이 정확하게 표현되어 항해 등에는 대단히 유리하죠. 대륙벽 면적을 정확하게 표현해 사용받던 페테스 도법은 유럽에 비해 작게 표현된 아프리카 등의 비율을 제대로 바로잡아 문명사 등의 왜곡을 교정하는 데 기여한 측면에도 불구하고 모양이 실제와는 너무나 달라 활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어 결국 확산은 하지 못했죠. 이후에 기존 도법의 장단점을 반영한 몇 종의 제작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나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도 채택한 로빈슨 도법입니다. 세 도법의 특성을 동시에 보시죠. 메르카토르 도법은 좌측의 실제 모습과 우측의 표현을 보면 일단 모양은 거의 같고 대신 그린란드는 크게 왜곡이 되어 있죠. 페테스 도법은 딱 봐도 모양이 엉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빈슨 도법은 크기는 거의 정확하게 반영되어 모양의 왜곡도 상대적으로 잘 잡힌 편입니다.
이제 제작 도법에 대한 최소한의 특성 파악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메르카토르 지도로 유도별 한민족 권역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분석하겠습니다. 한민족의 유도폭은 약 17.37도, 길이는 약 1930km라고 소개드렸고, 적도 0도부터 유도폭인 17.37도 구간인데, 싱가포르 남쪽 140km 지점부터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 남쪽 약 60km. 그러니까 세계 지도에서는 국경선으로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칩에서 27.37도 구간은 미얀마 최남단인 끝다옹에서 미얀마 최북단까지 약 2,000km 정도가 조금 넘기 때문에 미얀마 국토보다 폭이 약간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정확하게는 카친주의 푸다오까지 구간입니다. 다음은 20도에서 37.37도인데 경복궁 근정전이 37.58도이기 때문에 실거리에서는 약 23km 차이에 불과합니다. 같은 거죠, 결국은. 출발지를 인도 서부의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다만시를 기준으로 하면 고선지가 주둔했던 석두성이 있는 신강성의 타시쿠르강까지입니다. 10여 년 전부터는 전문 트래커들이 방문을 많이 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30도에서 47.37도 폭은 이란, 아프간, 파키스탄 세 개의 국경이 만나는 꼭지점이 있습니다. 이거 찾기 쉽겠죠, 당연히. 국경이니까요. 여기에서 아랄의 북부에 한때 항구 도시였던 카자흐스탄의 아랄시 북부 65km 지점입니다. 다음은 한반도보다 고緯도인 40도부터 57.37도 구간인데요. 노벨 가문에 의해 전 세계에서 유전이 최초로 개발된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모스크바 이후에 있는 야로슬라브 직전까지입니다. 다음은 북위 50도인 체코 수도 프라하에서 노르웨이 철도의 북부 종착점인 보데 구간입니다. 좀 사이즈가 커지고 있죠. 마지막 북위 60도 시작 구간은 러시아 콘다강 남한에 있는 동시에 우랄산맥 동쪽이 됩니다. 소도시 우레이에서 우랄산맥이 쭉 가다가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고개를 다시 내밀어 형성된 노바야 제물야 제도보다 40km 위까지 올라갑니다. 이 제도의 남북 선 면적은 89,000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데 남한 면적보다 더 작죠. 그런데 오히려 일본 열도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의 고위도로 갈수록 비율이 왜곡되는 것을 잘 드러내는 그런 사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 기준선에서 비교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고위도로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죠. 이번 영상이 지도를 볼 때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를 해석할 때 그리고 한반도의 미래와 한민족의 문명사를 기억할 때 새로운 상상력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본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시간이 길어져 포함하지 못한 각국의 면적을 원클릭으로 쉽게 분석하는 사이트를 이용해 이 영상에서 소개한 한민족 활동폭 등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공개했습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